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커서 댐을 쌓을 수 없다며 전 세계가 비웃던 40년 전, 버려진 고철배를 가라앉혀 억지로 바다를 막아버린 미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아산 정주영 회장의 전설적인 간척 사업이죠. 그런데 2026년 지금 완벽히 똑같은 뻘밭에서 또 한 번의 지각 변동이 시작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바다를 메워 땅을 만들었다면 손자인 정의선 회장은 그 갯벌 위에 엔비디아급 두뇌를 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굴릴 무한동력 수소 에너지까지 쏟아붓죠. 자동차 회사가 그리는 9조 원짜리 AI 제국, 새만금에서 벌어지는 이 거대한 도전의 실체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초 대한민국 증권계의 기묘한 발표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북 새만금에 9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2개 더 지을 수 있는 금액이죠. 그런데 발표문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공장 이야기가 없습니다. 현대차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1등 자동차 기업입니다. 전 세계에서 토요타, 폭스바겐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3 위권 제조사죠. 그런 회사가 신규 투자를 발표하면서 본업인 차량 생산 시설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신 등장한 단어들은 낯설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로보틱스 허브, 수소 에너지 클러스터, 자동차와는 동떨어져 보이는 키워드들이 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와 함께 나열됐습니다. 투자처도 의문이었습니다. 새만금은 서울에서 자동차로 3시간 남짓 걸리는 전라북도 서해안의 간척지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약 70배에 달하는 거대한 땅덩어리지만 현재로선 대부분이 비어있는 황량한 벌판이죠. 기존 산업 인프라도 대규모 인력 풀도 갖춰지지 않은 곳입니다. 수도권이나 기존 제조업 거점인 울산, 아산에 투자하는 게 상식적인데 왜 하필 이 허허벌판을 택했을까요? 시장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각에선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려는 과감한 승부수라 평가했고, 다른 한쪽에선 실체 없는 장밋빛 청사진이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진짜 의미를 읽어내려면 숫자와 지명 너머를 봐야 합니다. 현대차가 그리는 밑그림에는 자동차를 넘어선 완전히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의 첫 장은 40년 전 바로 이 땅을 만들어낸 한 사람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4년 충남 서산 앞바다. 서해안의 이 해역은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무려 9m에 달했죠. 아파트 3층 높이만큼 바닷물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셈입니다. 전 세계 토목 전문가들은 단언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방조제를 쌓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물살이 너무 거세서 콘크리트를 부어도 쓸려나가고 돌을 쌓아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 그는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방법을 들고 왔습니다. 폐유조선 공법이라 불리는 기상천외한 아이디어였죠. 수명을 다해 폐기될 23만 통읍 초대형 유조선을 끌고 와서 물막이 구간에 통째로 가라앉힌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이 배는 길이가 여의도 폭의 절반에 가까운 350m짜리 거대한 철덩어리였습니다. 1984년 2월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물때를 맞춰 유조선이 천천히 물막이 지점으로 끌려왔고 선체 밸브가 열리자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배가 서서히 가라앉으며 미친 듯이 밀려드는 조류를 막아섰죠. 세계 토목 역사에 전례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던 서산 방조제는 그렇게 완성됐고 서울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땅이 바다 위에 새로 태어났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생에 걸쳐 바다로부터 빼앗은 땅은 전국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아산만, 시와호, 그리고 새만금까지. 그에게 갯벌은 불모지가 아니라 가능성의 캔버스였죠. 남들이 허허벌판이라고 외면할 때 그는 그 위에 공장을 세우고 도시를 일궜습니다. 물리적 영토를 확장하는 것. 그것이 정주영 시대 현대그룹의 DNA였습니다. 40년이 흐른 지금 그 DNA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향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할아버지가 바다를 메워 땅을 만들었다면 손자는 그 땅 위에 전혀 다른 차원의 제국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적 영토에서 기술적 영토로,
새만금의 두 번째 지각 변동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에게는 남다른 이력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할아버지 정주영 회장과 아침 식사를 함께 했다는 겁니다. 10대 소년이 새벽잠을 포기하고 3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식탁에 앉았다는 건 보통 의지가 아니죠. 그 시간 동안 손자는 할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철학을 물려받았습니다.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남들이 닦아놓은 길을 쫓아가지 마라. 남들이 갈 때 우리는 이미 그 버스에 타 있어야 한다. 정주영 회장 특유의 퍼스트 무버 정신이었죠. 이 철학이 얼마나 실제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1970년대 초 현대는 조선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합니다. 문제는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조선소를 지어본 적도 없다는 점이었죠. 선박 건조 경험 제로. 당연히 어느 은행도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려 있었죠. 지폐 뒷면에는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400년 전에 이미 철갑선을 만든 나라다. 배 못 만들 이유가 없다. 황당한 논리였지만 그 배짱과 확신은 통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차관을 승인했고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가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세계 최대 조선소 중 하나가 된 그곳의 시작이 500원짜리 지폐였던 겁니다. 손자 정의선은 이 이야기를 밥상머리에서 직접 들으며 자랐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먼저 뛰어들고 남들이 따라올 때쯤 이미 다음 판을 준비하는 것. 그 감각이 뼛속 깊이 각인됐죠. 2020년 현대차그룹 회장에 취임한 이후 그가 보여준 행보는 할아버지의 그것과 묘하게 겹칩니다. 전기차 전환을 선언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고 도심 항공, 모빌리티에 투자하고 자동차 회사의 경계를 끊임없이 허물어 왔습니다. 새만금 구조1 프로젝트는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선소 없이 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듯 손자는 자동차 공장 없이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짓겠다고 나선 겁니다. 퍼스트 무버의 유전자는 세대를 건너 정확히 전달됐습니다. 구조1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새만금에 그리는 밑그림은 크게 3개의 축으로 구성됩니다. 두뇌, 육체, 그리고 에너지. 이 3가지가 하나로 엮일 때 완전히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탄생합니다. 첫 번째 축은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현대차는 새만금에 엔비디아 GPU 5만 장 규모의 초대형 연산 시설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안 올 수 있죠? 현재 국내 최대 AI 데이터 센터가 보유한 지 PU가 수천 장 수준입니다. 5만 장이면 국내 어떤 시설과도 비교가 안 되는 압도적인 연산 능력이죠. 자율주행, 로봇 제어, 스마트 팩토리 운영까지 모든 인공지능 두뇌가 이곳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축은 로보틱스 허브입니다. 현대차가 2021년 약 1조 원에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기억하시나요? 네 발로 뛰어다니는 로봇 개 스팟, 창고에서 짐을 나르는 스트레치, 공중제비를 도는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기술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새만금에는 이 로봇들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섭니다. 단순 제조 시설이 아닙니다. 로봇이 로봇을 만들고 AI가 로봇을 제어하는 완전 자동화 생산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죠. 세 번째 축은 수소 에너지 클러스터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로봇 공장을 돌리려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현대차는 이 전력을 외부에서 끌어오는 대신 자체 생산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새만금 일대에 이미 조성된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와 연계해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이 수소로 전기를 만들어 단지 전체를 가동한다는 구상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I라는 두뇌가 명령을 내리고 로봇이라는 육체가 움직이며 수소라는 피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하나의 유기체. 현대차는 새만금의 거대한 인공생명체를 만들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바다를 메워 물리적 땅을 만들었다면 손자는 그 땅 위에 기술 문명의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새만금이었을까요? 서울에서 3시간 거리의 허허벌판을 굳이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답은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한 가지 문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전력난입니다.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챗GPT를 한 번 구동하는 데 들어가는 전력이 구글 검색의 10배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은 AI 경쟁에서 앞서가려면 더 많은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하는데 전기가 부족해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신규 데이터 센터 건설 허가가 전력 공급 문제로 수년씩 지연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아리백이라는 글로벌 친환경 캠페인이죠. 2050년까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애플, 삼성전자, 현대차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미 가입해 있습니다. 단순히 전기가 많으면 되는 게 아니라 친환경 전기여야 한다는 겁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뽑아온 전기로는 RE100을 달성할 수 없죠. 새만금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희귀한 입지입니다. 이미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 단지가 조성되어 있거든요. 총 발전 용량이 원자력 발전소 3기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현대차는 이 태양광 전력으로 바닷물을 전기 분해해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그 수소로 연료 전지를 돌려 다시 전기를 만드는 순환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외부 전력망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 자립형 산업 단지가 가능해지는 거죠. 테슬라도 구글도 꿈꾸지만 아직 실현하지 못한 모델입니다. 현대차는 남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이미 최적의 부지를 확보하고 삽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식탁에서 배운 퍼스트 무버의 원칙이 또 한 번 작동한 겁니다. 빈 땅이라서 새만금을 택한 게 아닙니다. 미래 에너지 전쟁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였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지도를 한번 펼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는 단순히 한 기업의 신사업 진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산업 지형 전체를 다시 그리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오른쪽 아래를 보시죠. 부산, 울산, 경남으로 이어지는 동남권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부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울산조선소,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포스코포항, 제철소까지 중후장대 산업의 상징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정주영 회장 세대가 피땀으로 일군 산업 기반이 바로 이 동남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으로, 조선은 친환경 선박으로, 철강은 수소환원제철로 전환을 요구받고 있죠. 기존 산업의 체질 개선도 중요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것 역시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동남권은 이미 기존 산업시설로 포화 상태입니다. 새로운 실험을 할 빈 공간이 부족하죠. 여기서 새만금이 등장합니다. 한반도의 왼쪽 중앙, 전라북도 서해안에 위치한 이 거대한 간척지는 동남권과 정반대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의도의 70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 아직 개발되지 않은 백지 상태의 땅, 그리고 앞서 살펴본 대규모 재생에너지 인프라까지 새로운 산업을 밑바닥부터 설계하기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현대차의 선택은 결국 이런 그림을 완성합니다. 동남권이 기존 제조업의 고도화와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계속 맡고 서부권 새만금이 AI와 로보틱스, 친환경 에너지로 대표되는 미래 산업의 실험장이 되는 것. 한반도 산업 지도에 동서 두 개의 축이 세워지는 겁니다.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오랜 과제에 대한 해법이기도 합니다. 수도권과 동남권으로 쏠려 있던 산업 무게중심이 서해안으로 분산되면 전라북도는 물론 충청권까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동쪽에서 일군 제국을, 손자가 서쪽에서 확장하는 셈이죠. 세대를 넘어 대한민국의 산업 영토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서사를 따라가다 보면 묘한 생각이 듭니다. 마치 새만금이라는 땅 자체가 오랜 시간 누군가를 기다려온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새만금 간척 사업이 처음 구상된 건 1987년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서산 방조제를 완공하고 3년 뒤의 일이죠. 당시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바다를 막아 농경지와 담수호를 만든다는 것. 전형적인 1세대 간척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게 1991년 착공해서 2010년 세계 최장 33.9km 방조제가 완성됐습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와 맞먹는 두기 바다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방조제가 완성된 뒤에는 뚜렷한 활용 방안이 없었습니다. 농경지로 쓰자니 이미 쌀이 남아도는 시대였고 산업단지로 개발하자니 수도권에서 너무 멀었죠.
결국 이 광활한 땅은 20년 가까이 대부분 비어있는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간척지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새만금은 오랫동안 미완의 프로젝트로 불렸습니다. 그 사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AI가 등장했고 로봇 기술이 성숙했으며 기후 위기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급부상했습니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의 손자가 현대차그룹의 수장이 됐죠. 새벽 식탁에서 퍼스트 무버 철학을 배운 그 소년이 어느덧 글로벌 기업을 이끄는 경영인으로 성장한 겁니다. 2026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거대한 부지,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을 비전을 가진 리더. 새만금은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물리적 토대 위에서 손자의 기술 제국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쩌면 이 땅은 처음부터 농경지가 될 운명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40년 전 정주영 회장이 뿌려둔 씨앗이 가장 적합한 계절이 올 때까지 묵묵히 때를 기다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계절은 손자의 시대에 비로소 도착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40년 전 할아버지는 고철 배를 가라앉혀 바다 위에 땅을 만들었습니다. 2026년 손자는 그 땅 위에 AI의 두뇌와 로봇의 육체, 수소의 피가 흐르는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세우고 있습니다. 물리적 영토개척에서 기술적 영토개척으로 현대그룹의 DNA는 형태를 바꿔 정확히 다음 세대로 전달됐습니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투자가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글로벌 AI 경쟁에서 후발주자인 현대차가 빅테크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새만금이라는 입지가 인력 수급과 물류 측면에서 불리하지 않을지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비판적 시각도 충분히 타당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글로벌 경제가 요동치고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드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대한민국의 한 기업이 미래를 향해 거대한 베팅을 걸었다는 사실 자체가 갖는 의미입니다. 남들이 관망할 때 먼저 움직이고 남들이 따라올 때쯤 이미 다음 판을 준비하는 것, 새벽 식탁에서 전수받은 그 철학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원도 없고 땅도 좁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진 건 사람의 의지와 기술,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온 역사뿐이죠. 정주영 회장이 폐유조선으로 바다를 막을 때도 500원짜리 지폐로 조선소 차관을 따낼 때도 세상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입니다. 새만금의 9조 원짜리 도전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이 거대한 도전의 유산,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